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사실 동물생리학의 전 분야를 다뤄야 되겠지만, 동물생리학이 워낙 광범위한 분야다 보니까, 동물생리학의 핵심적인 개념인 항상성과, 그 다음에 면역, 생식,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장에서는 동물 생리학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생리학의 개념과 그 다음에 항상성, 그 안에 포함된 항상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이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식물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동물은 움직이는 존재가 되겠죠. 음, 동물과 같은 다세포성 생물은 큰 몸을 가지고 있고 세포들이 전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세포성 생물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질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크기가 커질수록 세포의 표면적대 부피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물질 교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리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세포성 생물, 덩치가 큰 다세포성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들이 자기의 역할을 전문함으로써 그런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각각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의 어떤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우리 몸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동물의 기본 조직, 4개의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피 조직이 있죠. 상피 조직의 기본적인 역할은 구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피 조직은 우리의 몸의 외부나 내부 또는 기관 위를 덮고 있는 어떤 조직들이 되겠죠. 그래서 경계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상피 조직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피 조직 모양에 따라서 중층, 편평상피. 중층이란 말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편평상피라고 하는 건 납작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우리의 외피 같은 곳이나 이런 곳을 이제 이루는 곳이 이제 이 중층 편평상피고요. 원주상피는 우리 그 내부의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소화관 내부도 사실 이것들이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입방상피는 작은 관과 도관을 구성해서 뭘 분비한다든지 또 흡수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분비세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피 조직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액과 산, 뭐 이런 걸 분비하는 위에서 소화액과 산을 분비하는 이 세포들, 분비세포들도 상피 조직의 일부가 되겠어요. 자, 우리 동물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생성하는 것은 근육 조직의 역할입니다. 근육 조직은 모양에 따라 또 기능에 따라 또 우리 신경계가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골격근과 심장근, 평활근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조직입니다. 결합조직은 지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그 조직 종류가 이 결합조직에 해당됩니다. 뼈부터 그 다음에 지방조직, 심지어 혈액과 뭐 인대와 힘줄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결합 조직에 해당됩니다. 동물의 기본 조직이 4개가 되는데요. 이 4개 중에 나머지 3개를 이어준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조직입니다. 신경조직도 동물의 굉장히 고유한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감각 조직도 역시 신경 조직의 일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뉴런, 그 다음에 신경교. 신경교는 신경악교 세포를로서 원래는 이런 뉴런, 신경세포를 붙여주는 역할이다 해서 신경교세포, 신경악교세포라고 불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단순히 신경세포를 이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신경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들을 형성하겠죠. 여기 위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위라고 하는 기관과 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위와 장의 벽을 구성하는 여기 작은 조직들을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경 조직도, 상피 조직과 결합 조직도,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조직도 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게 되겠죠. 자, 우리 몸의 그 내부 환경은요, 세포들이 있습니다. 세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포 내액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포 내액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세포 외액이 되겠습니다. 세포 안쪽으로, 그러니까 세포 안쪽으로 세포 외액에서 산소가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고, 영양소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장과 간질을 포함하는 세포 외액 성분들을 일정하게 우리가 유지해야만 세포 내액에 필요한 산소도 공급할 수 있고 영양소도 공급할 수 있고 또 세포 내액으로부터 노폐물을 받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ECF라 불리는 세포 외액의 조건을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일정하게 세포 주변 환경을 유지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항상성이 유지될 때 이 세포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항상성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되먹임이라고 하는 음성 되먹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성 되먹임. 음성 되먹임 자체는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집에서 이용되는 온도 조절 장치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온도 조절 장치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이 안에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계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도 조절을 하죠. 설정하는 온도가 있는데 그 부분 설정점이라고 합니다. 즉 조절기 안에는 감지기와 설정점이 있는데 보통 감지기는 감각기관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설정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중추 같은 경우, 중추 내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감지기가 우리 그 체내 상황을 감지를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정점과 이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조절기에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제어계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온도를 제어하는 애들이 되겠죠.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들을 조절하게 돼서 이 안에 있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음성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낮추고 내려가면 올리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 변화된 상황을 반대 방향으로 조절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음성 되먹임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40장은 동물 호르몬에 관련돼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신경계와 더불어 우리 온몸을 조절하는 온몸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세포성 생물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은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사소통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학신호가 되겠습니다. 내분비라고 하는 것, 즉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ECF 또는 혈액을 통해서 온몸 전체를 순환하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화학신호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분비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액체를 타고 우리 몸의 이제 체액을 타고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 화학신호에 반응하는 조직들에 또는 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분비라고 하는 신호가 되겠죠. 내분비 신호가 되겠고 이런 걸 다루는 것을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내분비계라고 하고 이때 화학신호를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호르몬은 먼 거리에 보통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 분비 호르몬이 있죠. 분비되는 신호 호르몬은 혈액이나 그 다음에 ECF를 타고 온몸을 흘러요. 하지만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마치 열쇠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열쇠에 맞는 문만 열 수 있듯이 이 호르몬에 맞는 수용체를 가진 세포들만 이 호르몬에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이게 호르몬이 그렇고요. 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신호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비세포가 자기한테 또는 그 근처에는 수용체를 가진 세포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자가분비. 저 멀리 아니, 근처에 있는 그 수용체를 가진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국소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호르몬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가장 많은 형태가 단백질 호르몬이 되겠죠. 단백질 호르몬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짧은 단백질의 짧은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는 것들이 대부분 그 단백질 호르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 호르몬 같은 것도 전부 다 스테로이드인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 전고체에서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알도스테론처럼 우리 몸의 그 수분 항상성 유지에 기여하는 호르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처럼 성 호르몬이 있는 성 스테로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스토스테론과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은 것들은 바로 이 성 스테로이드로 해서 우리 그 남녀의 성적 그 2차 성징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죠. 그 다음에 아민계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민계는 타이로신에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인 타이로신에서 만든 파생체로서 에피네프린과 티록신이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비교적 잘 녹는 편이고요. 하지만 티록신, 우리가 지금 티록신은 T4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오드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기 때문에 T4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오드가 3개가 있는 T3가 훨씬 더 활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단백질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민 호르몬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르몬 같은 경우, 호르몬의 대표적인 그 호르몬은 온몸에 영향을 미쳐요. 신경과 다르게, 신경은 아주 빠르게 작용할 수 있지만, 호르몬은 그보단 좀 느리긴 하지만, 굉장히 이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가진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통합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싸움 도피 반응인데 이 싸움 도피 반응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교감신경과 호르몬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 뱀을 만났어요, 여러분. 뱀을 만났으면 여러분 깜짝 놀래고 뱀을 피하고 싶겠죠? 식은땀도 흐르고 그렇습니다. 두렵고 회피하고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그때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신호를 위협 신호를 만나게 되면 우리 신경계에서는 자, 보시면 이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하도록 합니다. 부신해서. 그다음에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나게 되면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되죠.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액을 빨리빨리 공급해 줄 수가 있죠. 간은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할 때 필요한 에너지들을 훨씬 더 잘 공급할 수 있게 해주고요. 지방세포도 역시 이 지방세포가 보유하고 있는 연료인 에너지원인 지방산을 방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화관과 피부로 가는 혈관은 수축해서 더 많은 혈액이 근육으로 갈 수 있게끔 해요. 어디에서 누구랑 싸운다든지 어디 상황을 도피하려면 근육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굉장히 조절된 반응들이 이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호르몬 분비 기관들이죠. 사람의 내분비계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송가샘부터 갑상샘, 부갑상샘 쭉 되어 있는데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분비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자기의 기능도 있지만 내분비를 하는 그런 기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심장에서도 심지어 신방성 나트륨 이뇨펩타이드라고 불리는 이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다음에 신장, 위, 장, 간, 골격근 이 경우에도 역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자, 내분비계와 호르몬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그것들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뇌의 하부에 위치한 뇌하수체와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는 신경계와 내분비가 만나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뇌하수체에 보게 되면 이 뇌하수체의 위쪽에 시상하부가 있는데 이 시상하부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시상하부에서 직접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하수체 후엽을 통해서 이제 온몸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엽에 또 다른 호르몬 분비샘이 또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상하부는 신경계 일부긴 하지만 우리 온몸을 조절하는 호르몬계를, 그 내분계를 조절하는 그 중추적인 뇌하수체를 또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상하부가 바로 이제 신경계와 내분계를 다 전부 다 총괄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성 조절을 위해서요. 자,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제가 있다고 했죠. 아까 뇌하수체 후엽은 사실 시상하부에 있는 뉴런이 직접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신경 호르몬, 뉴런에서 만들어진 신경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고요. 뇌하수체 전엽은 좀 복잡합니다. 뇌하수체 전엽은 자신의 내분비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시상하부에서, 그러니까 옥상옥이 되겠죠. 여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바로 시상하부에 있어요. 그래서 시상하부에 있는 뉴런들이 신경 호르몬을 분비하면 그 신경 호르몬을 타고 혈액이 이제 여기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내분비 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하게끔 하죠. 그래서 시상하부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여기서 분비되는 또 조절받는 또 호르몬들이 이 아래 세 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 사이의 관계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성 되먹임을 통해 가지고 조절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하나 예시가 나오네요. 음성 데모김이라고 하는 과정들. 자, 시상하부를 이제 신경계, 모든 감각신경들이 이제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시상하부에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라 또는 분비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어떤 신호들이 오게 됩니다. 시상하부는 신경계 일부라고 했죠. 그래서 시상하부가 방출 또는 방출 억제 호르몬을 뇌하수체 전엽에 분비하게 되면요. 뇌하수체 전엽은 이거에 의해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보통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해야 되는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다른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분비샘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겠고요. 이 호르몬은 너무 과도하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성 되먹임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과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호르몬 분비지 더 이상의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있는 자신을 분비하도록 유도하는 호르몬들의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역시 마찬가지로 시상하부에 작용해가지고 자신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호르몬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항상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조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포도당 수용체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데요. 인슐린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인슐린 하면 우리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을 알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어떻게 떨어뜨리냐면요. 인슐린에 타겟이 되는 대다수의 세포들이 있죠. 그러면 그 세포들이 있으면 인슐린 그 리셉터가 있습니다. 결합하게 되면 인슐린 리셉터는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소낭에 지금 박혀 있는 글럿이라고 하는, 글럿4라고 하는, 글럿은 뭐의 약자냐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수송체를 의미하는데 그 수송체 4번이에요. 글럿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글럿4가 세포의 막에 이렇게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글럿4는 지금 세포 외부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포 외부, 즉 ECF 또는 혈장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41장은 면역학, 동물의 방어 체계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에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또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가 일어난 그런 동물생리학 분야에서는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물은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과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방어 체계의 대다수는요, 자신과 자신이 아닌, 즉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자기와 비자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듬어 보는 거죠. 더듬어서 패턴이, 겉에 생긴 모습이 자기랑 다르게 되면 그거는 자기가 아닌 것이죠.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이라고 하면 공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면역 반응과 같은 방어 반응들은요, 먼저 상대방을 인식합니다. 인식해서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 확신되게 되면 활성화가 되겠고요. 활성화된 다음에 효과기 단계로 해서 그 상대방을 물리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자기와 비자기를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여기 지금 그림 41.1에 있는 톨 유사 수용체가 있습니다. 원래 톨 유사 수용체는 톨 수용체가 초파리에서 발견되어 있어요. 초파리는요, 세균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이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균의 세포벽, 펩티도글리칸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 세포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세균의 플라젤린, 세균의 어떤 이 편목 꼬리들이 있죠? 이 성분들도 동물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는 톨 유사 수용체가 있고요. 톨 수용체가 있는데, 이 톨 수용체가 우리 사람과 같은 포유류에 있느냐 없나 찾아봤더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톨 수용체가 이름 붙이긴 그렇지만 톨 유사 수용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톨 유사 수용체는 세균의 일부를 인식해서 세균이 들어왔네. 세균은 우리 몸의 일부가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호 전달 거쳐가지고 방어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면역계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어떤 반응이 되겠어요. 자, 방어 기작의 일반적인 유형은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 면역은 이 침입한 외부의 어떤 침입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다 물리치는 방식이 되겠고요. 적응 면역은 침입자에 대한 맞춤형 어떤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면역계는 바로 이 적응 면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응 면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설명을 할애하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가 병원체에 의한 생물학적 침입의 영향을 성공적으로 피하기 위한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질병에 예를 들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은 감염에 반응하게 되는데요. 먼저 반응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 보게 되면요. 먼저 초기에 외부의 어떤 침입자가 초기에 들어오게 되면 선천적, 비특이적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벽과 같은 조직들이 있죠. 우리 피부, 또 우리 소화관의 뇌벽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방어를 위한 기관들이 되겠어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피부의 건조한 부분, 그 다음에 낮은 pH, 그런 부분들도 역시 그렇고, 점액도 그렇고, 라이소자임이나 디펜신 같은 항미생물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항미생물이니까 미생물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장벽도 역시 외부 물질에 대해서는 모두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선천적, 비특이적 면역이 앞쪽에 초기에 반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정도 되게 되면 역시 선천적 비특이적인데 좀 더 복잡한, 그리고 이 비특이적인 방어는 이 다음 나타난 적응적 특이적인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염증 반응이라든지 식세포 작용, 자연 살생세포, 보체계, 인터페론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염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식세포 작용은 대식세포들이 먹어 치우는 거죠. 대식세포들도 더듬더듬 해보다가 보니까 이거는 토일 유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토일 유사 수용체에 반응하네. 그러면 잡아먹습니다. 자연 살생세포도 역시 우리 몸의 세포가 아닌 경우, 아니면 또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우리 몸의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보체계는 구멍을 뚫어서 그런 세포들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죽이는 것이고요.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로서
옆에 있는 세포들, 아직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은 세포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신호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응적 특이적 반응들은 96시간 이상이 돼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알고 있는 체액성 면역, 항체를 분비하는 체액성 면역과 그다음에 T세포한 세포성 면역, 이 두 가지가 적응적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외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되면 바로 적응적 특이적 면역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부분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사람의 림프계도 역시 면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림프계는 온몸에 그 림프관을 뻗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림프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침투하게 되면요.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뭐 굉장히 다양한 곳을 통해 들어오지만 어쨌든 침투하게 되면 이들이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혈관을 타고 흐르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 중에 하나가 림프관입니다. 림프관도 혈관처럼 그 안에는 액체를 수송하는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은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오기 훨씬 더 용이하도록 굉장히 구멍이 커요. 자, 일단은 들어왔어요. 고속도로인 줄 알고 타고 들어왔는데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 요금 내는 곳이 있죠. 마찬가지로 림프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림프절을 보게 되면 림프절은 뭐냐면 이 안에 B림프구, 즉 B세포와 T세포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 B림프구나 T림프구 같은 백혈구들이 이 안에 꽉꽉 들어차면서 들어간 애들 다 검문하는 거죠. 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여기서 딱 걸렸어요. 너 보니까 외부 물질이네. 그럼 B세포와 T세포들을 작용시켜서 이들에 대한 체액성, 즉 항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들에 대해서 세포성, T세포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침투한 곳의 근처에 림프절이 부어오른다,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침입자가 침투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림프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편도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편도선이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편도선 주변에, 즉 입 주변에, 입 안에 외부의 침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과 열심히 편도선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 제가 T림프구, B림프구를 먼저 얘기했는데요. 이런 백혈구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에 호염구, 호산구, 호중구는 각각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비만세포가 있는데 비만세포는 뚱뚱해서 비만이 아니라 히스타민을 분비하기 때문에 비만세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핵구는 혈액을 타고 이렇게 흐르는데 몸이 일단 컴팩트해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그 염증 신호에 의해서 이제 거기 조직에 들어가서 대식세포와 수장세포는 먹어 치우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어 치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항원을 T세포에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세포가 사실 그 선천성 면역 반응을 담당하지만 뒤에 적응 면역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연 살생 세포는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공격해 터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면역계 단백질로는 항체, 그 다음에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T세포 수용체, 사이토카인 등이 있습니다. 항체는 비자기 물질들을, 즉 항원과 특기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원을 무력화시키거나 항원을 모아내서 또는 항원을 쉽게 대익세포들이 먹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는 T세포가 항원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자, B세포와 달리 B세포는 항체가 자기 표면에 박혀 있어서 이 항체에 걸리는 항원들을 직접 인식하는 데 비해서요. T세포 같은 경우에는 항원을 직접 인식하지 못해요. 항원을 이 MH에 둘러싸인 항원만 인식합니다. 즉 MHC도 인식하고 항원도 인식하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인식하는 것이 T세포 수용체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와 얘는 세트로 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 사이토카인은 면역계 세포들을 활성화시킬 때 분비되는 화학 물질로서 보통 사이토카인들은 호르몬처럼 먼 거리 작용하지 않고 주변부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소 분비 인자들이 많아요. 자가 분비나 국소 분비가 되겠습니다.
자, 선천 면역에 여러 가지 여러분 선천 면역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선은 물리적인 장벽이 되겠습니다. 우리 피부라든지 점막 또는 화학 물질들에 의해서 병원체가 감히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없게 하고요. 자,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들을 물리쳐야 되겠죠. 근데 아직 적응 면역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천 면역으로서 이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식세포 작용이라든지 보체라든지 보체 단백질이라든지 인터페론, 그다음에 염증, 또 열 이런 방식이 있는데 염증 이제 반응들이 굉장히 종합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백혈구라든지 여러 방어 단백질이 모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염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요,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요, 외부의 물질들,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의 손상을 인지한 비만세포들이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히스타민의 역할은 혈관을 팽창시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팽창시키죠? 그럼 모세혈관 팽창시키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요. 혈액이 막 몰립니다. 그러면 혈액 안에는 막 돌아다니는 아까 단핵구가 있었죠? 단핵백혈구가 있는데 단핵백혈구가 삼출할 수 있도록 나와요. 조직으로 들어와.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들은 대식세포로 바뀌게 되고요. 대식세포 역할은 잡아먹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온 외부 그 물질들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죽게 되겠죠. 죽은 식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고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 부위에 고름 만들어지는 거 있죠? 자, B세포나 T세포 이런 적응 면역들은요, 특정 침입자에 대해서 거기에 맞춤형 전략을 취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특정 침입자들을 인식하게 되는 특이성을 갖게 됩니다. B세포가 갖고 있는 항체, T세포가 갖고 있는 T세포 수용체 모두 다 특이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특이적인 결합의 그 인식하는 부위를 우리가 항원 결정부 또는 에피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항체는 아주 좁은 부위만, 그러니까 외부에 들어온 항원의 아주 좁은 부위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각각을 에피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바이러스 에피톱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적응 면역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적응 면역의 대표적인 면역 반응으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었죠. 세포성 면역은 T세포, 특히 세포 독성 T세포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체액성 면역은 B세포가 만든 항체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 항원이 들어왔어요. 항원 중에는 표모인 항원을 가진 세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바이러스의 입자들을 표면으로 올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세포는 얘들을 직접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항원을 이렇게 제시한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요, MHC, 아까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에 있었죠. MHC에 바로 이 항원들을 올려서 겉에 표면에 제시합니다. 자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례가 되겠죠. 그러면 세포 독성 T세포라든지 도움 T세포가 이런 애들을 인식해가지고 얘들을 공격해서 죽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자, 이 겉에 드러난 항원과 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항원에 맞는 항체를 B세포가 분비해가지고 이것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이걸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세포성 면역이든 체액성 면역이든 모두 다 자, 도움 T세포가 그 뒤에서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세포 독성 T세포와 B세포를 자극하는 역할을 도움 T세포가 하는데 이 도움 T세포는 평소에 잠자코 있다가 항원 G세포, 제가 아까 얘기한 대식세포 있었죠? 그 다음에 수지상 세포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B세포도 이 항원 G세포에 해당되는데 얘들이 항원을 먹어가지고 인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역시 도움 T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MHC에 싸가지고 올려가지고 도움 T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얘는 그 항원에 해당되는 세포 독성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도움 T세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여러분 아시죠? 그 바이러스가 바로 에이즈, HIV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HIV.
HIV 바이러스가 바로 이 도움 T세포를 공격해서 결국은 HIV 바이러스가 도움 T세포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없어지게 되면 적응 면역 자체가 다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HIV에 감염되게 되면 우리가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잖아요. 면역이 사라지게 되는, 적응 면역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B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T세포도 비슷해요, 사실. B세포나 T세포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온갖 항원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합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잠자고 있어요. 그 항원이 올 때까지. 자, 잠자고 있는 수많은 클론들이 있는데 항원이 마침 들어왔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동그란 항원에 해당되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B세포가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되면 얘들이 일단 먼저 막 증식을 하게 되겠죠. 막 증식해가지고 세포수를 늘리고요. 그 중에 다수는 형질세포라고 불리는 이 형질세포 모양을 보게 되면요. 뭐 이상한 이런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은 바로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소포체의 역할은 단백질 합성이 되겠죠. 얘들은 형질세포의 수명은 짧아요. 대신 그 짧은 수명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이 항원에 반응하는 B세포가 증식을 하고 그 중에 대다수가 이제 지금 형질세포로 만들어지면서 항체를 무지막지하게 혈액으로 ECF로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항체들이 바로 이 항원에 결합해가지고 이 항원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많은 수가 대부분이 형질세포로 되어 있지만 또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게 됩니다. 기억세포로 남아서 잠자코 있는 거죠. 기억세포가 된다는 것은 처음에 잠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세포들이 잠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과정들, 즉 잠들고 있던 여러 후보들의 B세포 중에 그 해당한 항원이 깨어나고 얘가 증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되는데 이 경우를 우리가 클론 선택이라고 해요. 이건 B세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T세포도 클론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T세포도 수많은 세포들이 잠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원에 의해서 그 잠들고 있는 T세포 중에 일부가 깨어나게 되고 증식하게 되고 또 T세포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적응 면역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들어왔던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세포들이 이제 좀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세포들이 반응을 하게 돼서 예를 들어 항체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항체가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병원체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실은 백신을 만들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원을 기억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항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항원과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몸에 주입하게 되면 그 항원이 들어온 것처럼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억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고 그러면 진짜 그 항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더 빨리 무찌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백신이 되겠습니다. 자, 항체 종류에는 IgG부터 IgE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구조도 역시 다양해요.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B세포에서 이 다양한 종류의 항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항체 불변부는 다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항체의 가변부 있죠. 항체의 끝부분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같은 B세포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다만 항체의 불변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IgG부터 IgE까지 하는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 혈액을 돌아다니는 대다수의 항체들은 IgG가 되겠고요. B세포의 표면에 있는 것들이 IgM, IgD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세포 활성화에 중요한 거는 IgD가 되겠는데 IgM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B세포가 이제 클론 선택돼서 초기에 항체를 만들게 되면 IgM 형태로 많이 분비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각자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아까 불변부, 가변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항체가 이렇게 보게 되면 항체는 복잡한 분자가 되겠죠. 자, 경쇄라고 불리는 짧은 그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쇄라고 불리는 좀 긴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있습니다. 경쇄 둘, 중쇄 둘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수소 결합이 아니 이 다이설파이드 브릿지 이황화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V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이 끝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한 부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B세포의 종류가 다르게 되면요. 이 V라고 불리는 가변부의 그 종류가 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불변부 C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IgG부터 아까 봤었죠. IgG부터 E까지 있었는데 IgG와 E 사이의 차이는 이 차이가 아니라 이 뒤에 이 불변부의 차이입니다. 그죠? 불변부의 차이가 그들을 만들게 돼요. 항체에 결합된 항원들은 여러 가지 운명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항체에 결합된 항원들은 이렇게 항체가 되어 있는데 항체를 또 대익세포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대익세포는 항체 불변부를 인식해서 항체 끝에 이거 내가 먹어야 될 놈이 달려있네 라고 해서 쉽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식세포가 쉽게 그 항원들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분자들을 우리가 옵소닌이라고 합니다. 옵소닌. 옵소닌에는 이런 항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보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체. 보체에 결합된, 그러니까 보체도 역시 외부 물질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나 아니면 감염된 세포, 외부 물질에 감염된 세포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식세포가, 대식세포가 먹을 수 있게끔, 먹어도 되는 세포로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런 항체나 뒤에 보이는 T세포 수용체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엄마 몸속에서 B세포나 T세포의 전구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전구체가 막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이 안에서 유전자들이 재배열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B세포는 모두 다 예를 들어 V라고 하는 유전자, D라고 하는 유전자, J라고 하는 유전자가 예를 들어 지금 VDJ 중쇄 부분인데요. 중쇄 유전자의 그 가변부, 변이 부위를 만들어낸 유전자들이 뭐 세트로 존재합니다. V는 1에서 100까지, D는 30까지, J는 6까지 있는데 이 세트 중에 한 가지 조합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V2의 D2의 J2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건 V1의 D1의 J1과는 다른 항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B세포, T세포들이 막 분열하면서 발생하면서 각각 다른 B세포가 되는데 이 각각 다른 VDJ의 조합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의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시를 보게 되죠. 자, 이런 과정들이 전사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DNA 재배열이 발생 과정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VDJ의 일정 조합이 B세포에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B세포는 또 다른 조합, 다른 B세포는 다른 조합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B세포는 유전체가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전 DNA 재배열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다른 VDJ 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 VDJ 조합에서 이제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면서 아까 얘기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VDJ로 되는 것은 중쇄에만 해당되고요. 경쇄는 VD로 구성되어 있어요. VD 맞나? 자, 그래서 경쇄는 좀 또 다른 조합으로 독립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중쇄와 경쇄가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항체의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T세포 수용체도 여러분, T세포 수용체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까 봤던 비슷한 방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T세포 수용체는 경쇄 중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알파사슬, 베타사슬 되는데 알파사슬의 이 파란 부분, 베타사슬의 파란 부분이 전부 다 변이 부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불변부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있게 되겠죠. T세포 수용체는 세포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막에 이렇게 박혀있는 막관통 단백질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원 G세포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원 G세포에는 대시세포, 수지상세포, B세포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어요. 얘들은 싹 집어먹어요. 이렇게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요. 식세포 작용을 통해 섭취를 하고 얘를 잘라요. 자른 다음에 다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조각조각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MHC에 MHC2에 MHC2, 2형 MHC 단백질에 싸서 올리고요. 2형 MHC 단백질을 인식하는 건 도움 T세포, T헬퍼셀이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하게 되고 T헬퍼셀은 그러니까 T세포 수용체 자기 갖고 있죠. 여기에 지금 이 MHC2 그 다음 플러스 항원 부분을 인식하는데 이때 이제 T세포 수용체 혼자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CD4라고 하는 보조적인 막관통 단백질을 이용해서 같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인식 부위를 보게 되면 MHC가 있어요. MHC가 있고 항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원 J세포에서 제시되는 거겠고요. 이걸 인식하는 T세포 수용체가 있고요. T셀 리셉터. 그 다음에 이걸 같이 인식하는 CD4가 있습니다. CD4.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결합이 될 때만 T세포가 이 항원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항원 J세포는 이 MHC2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모든 우리 몸의 세포는 MHC1을 가지고 있습니다. MHC1 타입. 이 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심지어 항원 J세포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죠.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얘는 정상적으로 자기가 먹어서 만든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바이러스 조각들을 MHC1에 싸서 올립니다. MHC1을 인식하는 것은 T헬퍼, 그러니까 도움 T세포가 아니라 세포 독성 T세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기가 바이러스 감염됐으니까 MHC1에 싸서 올린단 말이죠. MHC1은 1과 그 다음에 MHC1과 항원을 인식하는 부위는 세포 독성 T세포의 T세포 수용체와 CD4가 아니라 CD8을 인식하게 됩니다. CD8이 인식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인식된 세포, 이게 여기에 TH가 아니라 TC가 되죠. 그러면 이 세포를 죽여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 자기를 죽여주세요 하는 신호를 걔가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체액성 면역을 이제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액성 면역은 대세포가 항원을 인식해서 아까 올려준 도움 T세포가 이걸 인식해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요.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면 일단 도움 T세포가 자신을 증식시킵니다. 증식시키고 그 항원을 인식하는 B세포를 내가 이제 활성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활성화시키고 그럼 B세포가 막 증식하게 되겠죠. 증식하게 되고 증식하는 세포의 대다수는 항질세포를 돼서 이 항체들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억세포로 조용히 이제 남게 되겠죠. 자, 세포성 면역은 활성화 단계도 역시 있습니다. 활성화 단계도 역시 도움 T세포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도움 T세포 단계는 보여지지 않고 있네요. 자, 감염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MHC2가 아니라 1에 의해서 그리고 세포 독성 T세포가 T세포 수용체와 CD8을 통해서 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도움을 주는 애들이 아니에요. 항원 G세포가 아니라 얘가 죽여야 될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러 가지 그 퍼포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서 이 세포를 죽게 만들어 놓습니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가지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없도록 도와줍니다. 자,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성가시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생기냐? B세포 항체가 있어요. 항체가 막 만들어지는데 이 항체들이 가끔 가다가 다른 세포 위에 박히기도 합니다. 근데 비만세포라고 하는 세포, 아까 그 염증 반응이 일으킨 비만세포 있었죠? 그 비만세포 위에 박히는 경우도 있어요. IgE가 특히 그렇게 잘 되는데요. IgE가 비만세포 위에 박히게 되면요. 이 항체에 반응하는 예를 들어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비만세포는 그때마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럼 히스타민 분비되면 혈관이 팽창하죠?
혈관이 팽창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도 일종의 염증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염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을 귀찮게 성가시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체온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팽창시키고 혈관 피부를 붉게 만들거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HIV 얘기를 제가 아까 잠시 했었습니다. HIV는 TH, 즉 도움 T세포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어요. 처음에 HIV가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HIV는 면역세포들이 파괴를 시키는데 그 일부가 도움 T세포 안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움 T세포를 서서히 죽이면서 자기들 HIV를 늘리게 됩니다. 늘리게 되죠. 이때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단계가 잠복기가 되겠고요. 잠복기가 넘어서서 HIV가 어느 정도 농도 되게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도움 T세포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날 때요. 여러분 후천성 면역결핍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적응 면역계가 모두 다 파괴됐으니까 심지어 그 감기라든지 아니면 곰팡이 감염에 대해서 우리 몸이 그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서 결국은 그런 합병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이즈의 그런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42장은 동물의 생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람은 안 그렇지만 또 많은 동물들이 무성생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진딧물이 나와 있죠?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다 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동안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무성생식을 하게 되겠고요. 겨울 동안은 유성생식을 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성생식은요 굉장히 조건이 좋을 때는 도움이 되는 아주 빨리 자원의 낭비 없이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성생식은 그때 참 좋아요. 하지만 유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 겨울과 같이 살기 어려운 상황 때는 유성생식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자손들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무성생식의 두 가지 형태가 여기서 제시되어 있고요. 출하가 있죠, 여러분. 출하. 동물이 하는 무성생식에는 이런 출하도 있고요. 또 재생과 같은 무성생식 방식이 있습니다. 출하는 모체의 크기와 좀 모체의 크기보다 작은 새끼들이 옆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챕터 자체가 동물의 생식인데 동물의 생식은 대부분 유성생식이므로 우리가 유성생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자의 형성 과정과 난자의 형성 과정은요, 큰 차이가 있죠. 정자는 가급적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자의 보시게 되면 정원세포 2N짜리죠. 정원세포가 제1 정모세포, 1차 정모세포가 되고 1차 정모세포가 2차 정모세포가 되는데 이때부터 감수 분열이 시작됩니다. 2차 정모세포는 이제 지금 여기 오타예요. 2n이 아니라 n입니다. 한번 감수 1분을 거치게 되면 해플로이드 반수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한 번 더 제2 감수 2분을 통해 가지고 정세포가 되게 되겠습니다. 정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세포질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 X 염색체가 예를 들어 하나는 X 예를 들어 Y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XY가 되면 X 염색체에서 만들어진 유전자들이 핵심적인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Y 염색체는 없단 말이죠. 만약에 세포질 다리가 없었으면 Y 염색체를 물려받은 정모세포나 정세포 같은 경우는 죽어버립니다. 필수적인 단백질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해서 X 염색체 산물들이 반대쪽 세포에서 만들어지면 그것이 세포질 다리를 거쳐가지고 다른 세포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이 세포들이 모두 다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더 이상의 이제 대사 활동이 필요 없는 정자가 되게 되면요. 이들은 이제 세포질 다리를 끊고 각각의 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정자는 오랫동안 살 수 없어요. 그쵸? 오랫동안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고, 맞춰서 이제,
다음 세대를 만들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운명밖에 없습니다. 자, 난자는 또 완전 다르죠. 난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난자는 몰아주기죠. 정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난자는 가급적 자손의 생존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세포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과 2분열을 거쳐서 만들어질 때 세포 하나에 모든 세포질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작아진 세포들은 극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극체는 퇴화해서 없어지고요. 나머지 하나에 모든 세포질이 다 몰려져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난자가 돼서 그 다음 세대의 생식에 참여하게 되겠죠.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게를 가지고 옛날에 연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성게하고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자, 성게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 있어요. 정자가 이 성게의 난자에 이제 유인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젤리층을 통과하죠. 젤리층을 통과하게 되고 이 젤리층을 통과할 때 이 정자의 첨체에 들어있는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첨체 돌기가 쭉 늘어나게 돼서 이 내부에 이 난자의 세포막과 결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단 난자의 세포막이 들어가면 수많은 정자들이 있잖아요. 정자가 하나 이상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정자는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의 정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다수정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일단은 세포막의 이온 변화를 통해 가지고 다수정의 어떤 방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빠른 차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빠른 차단이 없어요, 여러분. 느린 차단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이 세포막과 결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난자 세포막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정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수정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의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데 이때를 우리가 느린 차단이라고 합니다. 다수정을 빠르게 차단하는 방식과 느리게 차단하는 방식이 이 성게 아래에 존재하게 되죠. 하지만 사람 같은 표류에는 빠른 차단은 없고요. 느린 차단만 존재합니다. 자, 정자가 뚫고 지나가야 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투명대를 거쳐야 되겠고요. 사람의 난자입니다. 투명대를 거쳐야 되고, 세포질막을 통과해서 정자의 핵이 난자와 융합해야 됩니다. 자, 성결정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흰 동가리죠, 여러분. 니모를 찾아서 해서 우리가 나왔던 그 동물입니다. 이 흰 동가리의 어린 개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개체들은 수컷이에요. 그리고 자랐죠. 자란 다음에 암컷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모를 찾아서라고 한 영화는 아빠가 계속 아빠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죠, 여러분. 아빠가 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에 엄마가 됩니다. 그 이유는 모체가 큰 덩치를 가진 개체는 난자를 생성할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개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컷에서 암컷으로 변화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결정 방식이 독특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상에 올라온 적응한 그런 종류들 우리가 양막류라고 하는데 양막류는 껍질을 가진 알을 가지게 됩니다. 껍질. 그래서 이게 육상에서도 알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껍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부에 배알을 둘러싸고 있는 양막이 되겠죠. 양막 안에는 양수가 차 있어서 육상 위에서 마치 물속에서 발생이 진행되는 것처럼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자, 사람의 지금 남성 생식기가 되겠죠. 사람 남성 식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정소가 있습니다. 정소는 음낭이라고 불리는 외부 바깥에 있는 노출된 곳에 안에 들어 있고요. 정소가 음낭의 외부에 노출된 이유는 정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 형성 과정에 필요한 효소 중에 하나가 낮은 온도에서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고요. 정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면 부종소를 거쳐서 기다란 정관을 거쳐가지고 가는데, 자, 이 방광 근처에서 정낭이 있습니다.
정낭과 또 그 아래 전립샘이 있죠. 정낭과 전립샘에서 정액의 대부분의 성분들을 받게 돼요. 정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액체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전립샘도 여기서 액체들이 있는데 그 액체들의 성분을 받고 자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정관이 아니라 요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남성의 이 음경은요, 지금 여기 보이는 점점점 돼 있는 부분들은 해면 조직이 돼서 혈액이 이 해면 조직이 차게 되면 이 음경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굵어지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발기라고 하는데 그런 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정소 내부는 수많은 관들로 되어 있는데 이 관들을 우리가 세정관이라고 합니다. 세정관 내부에는 세정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맨 바깥에부터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제일 바깥에서는 덜 성숙한 생세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감수 분열을 거쳐가지고 맨 안쪽에는 이제 정자들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정자들은 이 세정관의 내강을 거쳐서 모여서 보정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정관 안에 이 정자들의 성숙을 도와주는 세포, 세로톨리 세포가 있죠. 세로톨리 세포는 정자들의 성숙을 도와주게 되겠고요. 이 세포와 이 세정관과 세정관 사이에 지금 사이사이에 있는 이 간질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를 우리가 레이디 세포라고 합니다. 레이디 세포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합성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자가 만들어지느냐? 정자도 역시 위에 이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을 거쳐서 만들어진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제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GnRH라고 해서 짧게 얘기하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LH와 FSH인데 이것들을 방출하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H, FSH,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LH는 레이디 세포에, FSH는 세로톨닌 세포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톨닌 세포는 정자 형성을 돕는다고 했죠.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레이디 세포는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어떤 어떤 특징들을 나타나게 해줌과 동시에 세로토닌 세포에 작용해서 정자 형성 과정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세포는 호르몬으로서 이니빈이라고 하는 억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이니빈은 다른 기능보다는 위에 이 음성 되먹임을 통해 가지고 FSH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테스토스테론도 마찬가지로 AH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성의 생식기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생식기관은 여기 질이 있고요. 자궁경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이 있고요. 자궁 내에 있는 안쪽 벽을 자궁 내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아가 착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관 또는 수정관이라고 불리는 나팔관 또는 수란관 또 수정관이라고 불리는 관이 이렇게 있고요. 이 끝에 난소가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난소와 이 수정관 사이는 사실 이 복강이 있어서 배란된 난자가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산모의 운동에 의해서 난자는 이쪽 수정관 안으로, 나팔관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정자는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 이동하는 난자와 여기에서 수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난자들은 발생을 거쳐서 이 내부의 자궁 내막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여성의 생식관은 옆에서 이제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죠. 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 경부가 있고 평소에 자궁 내부는 압축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를 이루게 되겠죠. 굉장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생식관이 굉장히 짧고요. 방광이 여기 있으니까 요도도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성에서의 난소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난소 주기는 난소가 대략 한 달을 주기로 삼아가지고 난소의 배출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게 되겠죠. 여러분, 제1차 남모세포는 사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로 존재할 때 이미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감수 1분열을 거쳐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제1남모세포, 지금 감수 1분열 전기에 멈춘 제1남모세포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이 제1남모세포의 일부가 매달 선택돼 가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매달마다 16개에서 12개의 제1남모세포가 성숙하게 되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배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성숙하게 되는 과정들, 선택돼서 성숙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1차 제1남모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과립세포들이 있어요. 이 과립세포가 막 분열해요. 그리고 그 내부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지금 공간이 생기게 되겠고, 자, 과립막 세포들이 막 분열하게 되고, 또 이 난자들,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신호를 받아서 배란이 되게 됩니다. 자, 배란이 될 때, 난자가 나가게 되겠고요. 난자 주변에 과립막 세포도 일부가 딸려 나갑니다. 나가면 그게 끝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잔해들이 황체를 형성하게 돼요. 이 황체에서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형성하는데 이 황체의 역할은 임신의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요. 임신된다고 하면 아이가 착상하고 처음에 아이가 이제 그 착상하는 과정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게 되죠. 자, 자궁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난소에서 일어나는 게 난소주기라고 보면요. 자궁주기는 자궁벽의 두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난소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는데요. 에스트로겐은 배란 전까지가 더 우세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란 후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좀 더 우세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이 뭐랄까 그 자궁주기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에스트로겐은 일단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본격적으로 분비되게 되면요 자궁 내막이 두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란 이후에 두터워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이때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자궁 내막이 탈락을 하게 되죠. 탈락되게 돼서 이때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월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난소주기가 있고 자궁주기가 있어요. 물론 난소주기와 자궁주기는 여기 난소 호르몬에 의해서 유도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과정은 누가 조절하느냐? 바로 위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이 위에서 있는 중추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이 과정을 대부분 통제합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난소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건 LH와 FSH의 역할이 커요. LH와 FSH는 분비가 되는데, 자, 이 LH와 FSH는 낮은 농도일 때는 음성 대목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분비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크게 억제합니다. 억제하는 편이죠. 하지만 서서히 증가하게 되죠. 지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특히 에스트로겐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황체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농도가 일정한 상태, 에스트로겐 농도가 특정 그 빈도로 높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LH 분비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되게 됩니다. 이 LH 분비의 피크 포인트에서 바로 배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러분.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낮을 때, 에스트로겐 농도가 낮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낮을 때 있잖아요. 낮을 때는 음성 대목이므로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요. 그런데 에스트로겐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요, 이때는 에스트로겐이 뇌하수체 전엽과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양성 대목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LH의 분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요. 그러면 바로 이때 배란이 되게 됩니다. 자, 배란이 되게 되고 임신 이제 아이가 착상하게 되게 되면요. 착상할 때 아이가 이제 여기 자궁 내막이 착상하게 되면요. 인간 용모막 생식샘 자극 호르몬 HCG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 태반에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HCG를 인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임신 테스트기를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 임신 테스트기는 바로 이 HCG의 농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착상했을 때 나온 호르몬이니까. 그리고 이 호르몬의 역할은 착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게스테론과 굉장히 유사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된 후 나중에 태반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 황체보다는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임신이 유지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만될 때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어느 정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분만이 유도되게 됩니다. 자, 에스트로겐이 이제 프로에스테론보다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작은 근육이 수축을 하게 돼요. 사실 에스트로겐은 작은 근육에 옥시토신의 수용체를 늘리게 됩니다. 작은 근육이 이제 여러분 옥시토신 아시죠?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자궁 수축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수축 호르몬이 자궁 근육에 작용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수용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이 수용체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옥시토신 농도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딱 붙게 되면은 자궁 근육이 콱콱 수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궁 근육의 수축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증가된 자궁 근육 수축에 의해서 아이가 그 자궁 경부를 압박하게 돼요. 머리가 찌르게 되죠. 그러면 자궁 경부가 그 신경 신호를 그러니까 그 신경 찌르게 되는 신호가 이제 도달하게 되면요, 이거가 신경계가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시상하부에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경계가요. 뭘 하라? 옥시토신을 더 늘려라. 옥시토신 늘리게 되면 더 수축하게 되죠. 자, 이 과정이 계속 양성 피드백으로, 양성 되먹이로 진행되니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아이가 엄마 몸 바깥으로 분만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오래 지속되면 산모나 아이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양성 되먹이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굉장히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만 진행돼서 너무 좀 아쉽고요. 여러분과 만나서 얘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영상 시간이 짧은 것은 여러분과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짧았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성과 동물 호르몬, 또 면역과 동물의 생식에 대해서 좀 주말 간산격으로 살짝 훑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출석 체크형 과제는 MHC1과 MHC2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숙제로 해서 이번 학기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말고사는 테이크홈 에그잼으로 볼 테니까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